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흥미로운 코너죠. 예. 과학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이건 왜 이럴까?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이 계신다는 게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똑똑한 두상, 천재의 두상을 갖고 있는 박태웅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윈 두상이라고 해서. 아, 마윈. 마윈 두상. 아, 맞아. 아, 마윈 두상이야. 네, 진짜 맞아. 마윈도 천재 아닙니까? 아, 천재죠. 예. 예. 고맙습니다. 악당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만화에 나는 마빈 박사고요. 마윈 중국의 마윈이라고. 알리바바. 마윈. 마윈. 네. 예. 알리바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우리 박태웅 의장님이 나오실 때는 주제가 어려운데요. 네. 오늘은 저 작가 저분이 이 원고를 저한테 미리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도 공부 못했어요. 오히려 오늘은 좀 자유로운 토론이 될 수 있는 주제라서 아, 그래요? 원고 안 보고 예. 재밌게 얘기하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뭐 자문자답 하시면 되죠, 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주시죠. 사실 오늘 그 주제가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네, 그 최근 10년 동안 2020년까지 해서 그 전 10년 동안 인공지능에 투자된 돈보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투자된 인공지능 관련 그 돈이 훨씬 많아요. 그래? 장난 아니죠. 오. 그 10년 다 합친 것보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투자된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예. 아, 이제 발전 속도는 엄청 빨라지겠군요. 엄청 발전되고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해외 기업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당장 이 인공지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도 국내 은행에 이 상담원을 다 해고해버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난리가 났어요. 은행 상담사를요? 네, 뭘로 왜 해고했냐면 예. 다 이제 인공지능 그 챗봇이 스스로 말해주고 대답해주는.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예. 국내 뉴스죠. 네, 국내 뉴스 200명이 다 해고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안에 이 대부분의 80% 이상의 직업이 AI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오바일까요? 아니면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제가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닌데 이 말을 잘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뭐 삼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EBS에서도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 관련 그 다큐를 제가 메인 진행자로 뭐 하고 여기저기 발을 고쳐 보니까 전문가분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단 생각보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굉장히 거죠. 높아요. 아니 네. 그러면은 10년 안에 매불쇼도 우기영 자리를 대신해서 AI가 진행을. 이거는 어렵죠. 그건 어렵고. 우기영 혓바닥은 그거는 대체 안 불가. 되지. 아, 그건 대체 불가능하다. 혓바닥도 대체 불가인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최욱이란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냥 나라면 죽고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대체할 수 대체가 없다. 안 되죠. 네. 미쳐. 대체 불가 토큰 최욱 예, 형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박태훈 의장님과 함께 이제 인류를 지배할 인공지능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네. 사실 우리 인간이란 게 모든 종을 멸종시킬 정도로 위험한 종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 위에 군림하는 건 어떤 종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렇고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머리 그다음에 사람 수로 막 코끼리도 잡고 뭐 엄청 큰 동물도 다 잡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보다 더 압도적으로 강한 존재가 우리 위에 없었는데 네. 과연 이 인간 위에 이런 존재가 나타나면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 음. 그걸 아직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얘네들이랑 싸울 바에는 이 인간들이 마치 영화의 매트릭스 네온처럼 자기보다 강한 존재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 AI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자구책으로. 그렇죠. 그 AI 과학자들 중에 굉장히 재미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그 지성의 발달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의 지성은 더 큰 지성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트로더에 불과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부트로더가 뭐냐면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 체제가 있잖아요. 윈도우 같은 거. 네네. 윈도우를 띄우기 전에
부트로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를 띄워주는. 네. 그 정도 역할을 인류가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아. 더 위대한 더 큰 지능이 나타나는데 그 정도 역할을 했다면 그것도 충분히 영광스럽지 않겠냐라고 아. 해석하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거 있어요. 좀 오바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소름 돋는 게 어쨌든 그런 인간 이상의 존재, 우리를 위협할 존재가 인공지능과 로봇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이런 생성형 AI가 워낙 쏟아서 나오니까 요즘에는 이런 콘서트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컨셉의 인공지능인데 이게 콘서트가 뭐 마이너한 게 아니고요. 국가별로 몇십만 명이 와요. 저런 식으로. 콘서트인데 네. 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 디스토피아적인 인공지능 로봇이 막 여기 앞에 무대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막 즐겨요 저거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저 로봇 같은 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DJ 저걸 보려고 사람들이 저렇게 와 있는 거고. 몇십만 명이 모여요. 아, 저걸 왜 봐요? 로봇 보는 건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사람들이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에서 취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여기에 지배받길 원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길 원하고 이런 무서운데? 느낌을 좋아하고 이런 세대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벌써 추앙의 모습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벌써 나온다는 거죠. 와 이거 참 억측이 어. 아니었네. 지금 현실이군요. 여기서도 진짜 콘서트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만약에 그런 강력한 인공지능 나오면은 그냥 복종하겠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이 친일파처럼 강한 존재 앞에서 빌부터 살겠다.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가 너무 많고 이런 걸 추앙하는 콘서트가 국가별로 막 열리고 이게 애프터 라이프라는 콘서트인데 네. 굉장히 많이 수십만 명이 모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단순히 콘서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류의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 스며들어가지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어떤가? 네. 그런 거를 이제 박태웅 의장님이랑 저랑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와닿지 않은 게 바둑만 두지 않아요? 최근 요 AI들은? 최근 너무 한 10년 전에 9년 전 얘기를 10년 전에 무서워진 기사 거예요? 하나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냐? 어디 동굴 속에 있다고 지금. 진짜 이거 흐름 끊어도 아, 이걸 그래요? 진짜 이런 것들은 진짜 AI한테 혼나봐야 돼. 아, 이거 맞아야 어디까지 돼. 와 있는지 궁금해요. 아. 근데 너무 지금 질문을 잘해주신 게 인공지능 역사부터 어떻게 보면 짚고 넘어가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사건 하면 알파고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이 수백 년 동안 쌓여있던 몇십만 개의 기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원 같은 데 보면은 이럴 때는 이거 두는 게 좋다, 이럴 때는 이거 두는 게 좋다, 다 이게 정석, 수학의 정석처럼 있어요. 뭐 있겠죠. 그거를 이제 공부를 시켜서 이제 이세돌과 바돌을 두게 했는데 사실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졌었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라는 데비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알파 제로라 그래서 인간의 기보 없이 그냥 알파 제로라는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 제로를 만든 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든 이 방정식 같은 이 진리를 공부하지 말고 그냥 이 가로 세로 19줄 바둑판에 집을 더 많이 얻으면은 싸움에서 이기는 거야. 이 방식만 알려줘요. 그 룰만 알려줬어. 룰만 알려줘요. 어. 그런 다음에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싸움을 붙여요. 그럼 끊임없이 서로 이제 강학습이랑 지도학습을 통해 가지고 비주학습을 통해 가지고 점점 발전이 되는데 얘가 기보를 배운 알파고랑 기보 없이 인공지능끼리 싸움 비치 알파제로 싸우면은 수십만 번을 싸워도 알파제로가 그냥 이겨요. 우와 이거 무섭다. 인간의 개입이 완전 빠져버리네. 그러니까 뭐 한 5점 주고 해도 져요. 이 알파고가. 알파 와. 제로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단순히 바둑 잘 두는 거 이게 뭔데 뭐 별거 도움이 안 되겠다 하지만 이때 전 세계 기업들이 충격을 받고 인공지능이 엄청난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육 형님이 지금 딱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공리, 수식,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수많은 것들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모든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숨겨져 있을 거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건 인간은 불가능하고 인공지능이 할 거다. 이건 학습 능력과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의장님? 약간만 기술적으로 설명을 네. 보태면요. 네. 그 처음에 알파고는 인간이 둔 거의 모든 기보를 다 줬어요. 네. 너 공부를 해라. 그럼 프로 기사처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이세돌하고 붙었다고 해서 그 알파고의 이름이 알파고리예요. 그러고 나서 알파고 제로를 만드는데 제로는 그러니까 앞에 게 지도학습이라는 방식으로 답을 알려주고 그걸 익히게 하는 거라면 네. 뒤에 알파고 제로는 강화학습을 해요. 강화학습은 뭐냐면 안 가르쳐줘요. 그냥 네가 이기면 내가
점수를 줄게. 어. 그럼 얘가 점수를 더 얻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와. 그냥 집을 많이 얻으면 내가 너한테 점수를 줄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규칙만 네. 알려주죠. 네.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강화 학습이에요. 와, 그건 무섭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컴퓨터가 사람하고 다르다. 뭐냐면 알파고 제로가 사흘 동안 490만 번을 셀프 대국을 합니다. 사흘 동안. 아, 셀프 대국이에요? 예. 아. 왜냐하면 GPU는 기본적으로 병렬 계산을 하거든요. 그 V100 같은 GPU가 1초에 125조 번 더하기 빼기를 해요. 이걸 수십 대 수백 대를 갖다 놓고 병렬로 바둑을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흘 동안 490만 회를 둘 수 있죠. 네. 그리고 사흘 뒤에 알파고 리하고 진행된 100판의 대국을 전부 이깁니다. 알파고랑 붙었는데 100점 100승이에요? 네. 와. 4일 만에.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은 이제 게임이 안 되는 되죠. 거야. 그런데 이걸 사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흘 동안 490만 회를 뒀잖아요. 네. 인간이 490만 회를 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백만인이 걸리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흘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강화 학습이 왜 가능하냐? 예. 인간으로 치면 몇백만 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정신의 방인가요? 그런 방이 있는 거예요. 드래곤볼에. 그러니까 강화 학습이라는 게 엄청난 그 방식인데 그래서 얘를 엔드 투 엔드 학습이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다 해라고 컴퓨터한테 맡긴다고 해서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낳고 있는 일의 바닥에 있기도 합니다. 아, 좀 무서워지네. 아, 이거 갑자기. 무서워지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이때 이제 충격을 받고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7년 8년 만에 결실로 나온 게 챗GPT 들어보셨죠? 네. 이런 생성형 AI라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생성형 AI가 사실 원래는 인공지능 발전이 한 7년 동안 계속 안 됐어요. 아무리 투자해도 조금씩만 올라오지 이게 뭐 획기적으로 확 이 퀀텀 점프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다행히도 기술이 발달되면서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이 GPU라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는 이 장비가 단가가 싸지니까 이 인공지능이 머리는 좋은데 이 손발이 별로 없어가지고 빠르게 뭔가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GPU를 때려 넣으니까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 초당 연산량이라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GPU를 많이 넣으니까 10의 22승번을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연산량을. 그러면 거기에 빅데이터를 탁 넣어주면 얘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그린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얘가 GPU를 많이 때려 넣으니까 다 잘하는 거예요. 뭐 그림 잘 만드는 인공지능인데 또 작곡도 잘해요. 그리고 뭐 음악 이런 것도 잘 만들고 뭐든 잘한 거예요. 뭐 네. 상담도 잘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창발성이라 그러는데 박태원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갑자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알파고 다음으로 제2의 인공지능 강풍이 최근 1, 2년 사이에 불었거든요. 네. 근데 불과 몇 주 전에 네. 이 챗GPT를 만든 CEO이자 개발자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 최근에 잘렸거든요. 그 회사에서 CEO인데. 잘렸어. 챗GPT를 만들었는데. 왜 잘렸어요? 근데 잘리기 하루 전에요. 이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CEO들이 모이는 엄청 큰 미팅에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이 인류의 이 역사를 바꿀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딱 그 얘기하고 다음 날 잘려버렸어요. 너무 위험한 거라서. 잘린 이유가 이 공수표를 날리거나 뻥카를 친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인류의 위협이 될 거란 판단의 이사회에서 이 알트만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무섭네. 그러니까 비밀을 폭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개발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인공지능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서 인류를 위협할 거란 판단해서 이 오히려 샘 알트만이 소속돼 있는 이 회사 이사회에서 알트만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걸 만들었으니까 이 위험한 걸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처음에 설립 취지 자체가 인공지능이 위협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선한 의도의 이런 비영리 인공지능을 만들자라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알트만이 좀 약간 급진파였던 거죠.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AGI라고 불러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인공 일반지능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번역을 인공 종합지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능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때 그 지능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때 그 지능을 AGI 인공 종합지능이라고 불러요. 예. 네. 그 AGI의 시작을 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사회에서 잘랐는데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원래 오픈 AI는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아하. 왜 그렇게 비영리 재단을 했냐면 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을 영리 회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게 옳은가?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제가 한 10번쯤 죽었다 깨도 이세돌 씨 바둑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겠죠. 한 100번쯤 죽었다 깨도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들어요. 그렇겠죠.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보다 뛰어난 지능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는 지능이 생겨버리면 인간이 얘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어쨌든 어떤 개인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나쁜 경로로 들어서게 됐을 때도 이 사람은 이걸 감추려고 하는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을 체제다 추구하는 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미국은 징벌적 배상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얘가 잘못되는데도 숨겼다는 게 드러나면 벌금을 몇 천억에서 몇 조를 매겨요. 더 숨기고 싶은 인센티브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인공 일반지능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개인 회사가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비영리 재단으로서의 오픈 AI였어요. 굉장히 훌륭한 설립 취지가 생각은 있네요. 그랬죠. 네. 예. 그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그 돈을 대겠다고 했어요. 근데 샘 알트만이 계속 영리 회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나 돈 못 떼고 돈 빼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몇 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지분의 49%를 갖고 있어요. 예. 1주주예요. 그런데 점점 더 속도를 높이고 영리 회사 같은 짓을 하면서 안전판을 붙이는 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하. 알겠다. 챗GPT 터보, 뭐 GPT 마켓 뭐 이러면서 이쪽에 안전판을 구축하는데 써야 될 GPU까지 전부 빼서 서비스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만 계속 밟고 브레이크는 신경 안 썼다 근데 이거지. 원래 오픈 AI 취지에 동의해서 자체. 온 과학자들이 안전판을 연구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GPU가 없네? 어. 야 이거 어디 갖고 갔어 했더니 서비스한테 때리는 거예요.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내부의 과학자들이 불만과 걱정이 너무 커져 있었어요. 위험하다. 야. 그래서 내부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 추측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전부 다 스탁 옵션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샘 알트만이 나가고 비즈니스적인 게 다 끊기고 영리적인 거 다시 다 안 영생으로 하고 돌아가면 비영리로 돌아가면 자기가 받은 스탁 옵션이 몇 천억 수준이거든요. 예. 톱 티어는 뭐 조단위에서 몇 조단위. 천억까지 와. 갖고 있는데 이게 종이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700명 정도 그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샘 알트만 돌아오라고 서명을 하고 샘 알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같은 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샘 알트만이 돌아오지 않으면 샘 알트만과 같이 움직이겠다. 와. 그렇게 돼서 이 쿠데타가 궁정 쿠데타가 일주일인가 만에 진압이 된 진압이 되고 오히려 축출이 됐어요. 오히려- 비영리 이사회가 축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영리적인 성격으로 강화되겠네. 마지막 브레이크가 깨져버린 거고. 아이고 이거 진짜 안 좋아졌네. 돈이 이겼네요, 돈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를 누가 어떻게 제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아니 한 번 이게 그 출발된 거를 막은 사례가 있냐 이겁니다. 한 번도.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이 있더라도 이게 또 고약한 게요. 현대 A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규모의 법칙을 따라가요. Law of Scale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매개 변수 크기를 크게 잡으면 크게 잡을수록 일관되게 성능이 좋아져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좋아지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A100 같은 GPU가 한 대 2,50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H100이 한 대 1억쯤 하거든요. 보통 그거를 10,000장 이상 집어넣어야 너 좀
조금 좀 심는구나. 근데 그러려면 돈이 기본이 한 3조 4조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이 판에 끼어들어서 내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하려면 3조 4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은 채로 그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펀딩을 몇 조 단위로 받아야 저도 카드 한 장 받아볼랍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비영리라는 그 자기의 목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영리하면은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해주고. 그렇지. 결국 영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챗GPT가 3.9조 원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A100 한 10,000대 썼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온 GPT-4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A100을 25,000대 정도 썼을 거다 그러거든요. 그럼 단적으로 2.5배잖아요. 네. 근데 앞에 게 3.9조 원 들었으니까 얘는 얼마 들었겠어요? 와, 뭐 6, 7조 이상 들었다 이거네요. 모르죠. 공개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와. 지금은 기본적으로 돈을 태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막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쵸. 뭐 네네. 중간중간에 뭐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법과 제도로 막고 뭐 이렇게는 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어요? 그 사실은 그 얘네들이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해야지 또는 뭐 내가 지구를 정복할 거야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죽이거나 지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지. 당연히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니까. 네. 근데 이게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 의도치 않게 인간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변수가 무한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적인 사례가 굉장히 이미 많이 나왔어요. 몇 번. 뭐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그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 이 대화형 로봇을 서로 대화를 시켰거든요. 인공지능들끼리.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의 언어로 이제 자연어로 대화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막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대화에 챗봇이 스스로 대화 종료를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챗봇이 서로 이해한 듯이 대답하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페이스북 개발자들이 이거 AI들이 자신들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 언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해요. 마치 이거는 알파 제로가 인간의 기보를 전혀 보지 않고 스스로 합숙해서 바둑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진짜 그 프로 기사들도요. 인공지능이 뭐 딱 두면 이거 완전 악수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 엄청난 신의 한 수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수인데 인공지능끼리는 서로 막 이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예가 있는 게 두 번째로 엄청 퀄리티가 좋은 인공지능에게 한 건물의 이 실내 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해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건 좋네요. 공기질을 최적으로 관리해. 네. 좋은 명령이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잘해요, 얘가. 잘했어. 똑똑하니까 막 어. 환기도 주기적으로 몇 시간마다 해주고요. 아유, 네. 잘하네. 그다음 공기청정기도 막 돌리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아무리 해도 얘가 완벽에 가까운 점수를 못 받는 이유가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숨 쉬면서 이게 공기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점수를 최대한 올릴 수 있을까?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계속 결국 이것저것 해본 결과 이 화재 경보기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이 다 나가네. 설마. 그러면은 사람이 나가면 이산화탄소 더 공급량이 이상 안 줄어들고 올라가네. 오니까 네. 공기질은 올라가.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선한 목적을 아무리 심어줘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럴 거죠.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어. 그리고 좀 소름 돋는 예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을 가지고 모의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거랬냐면 시뮬레이션으로 적 기지를 이 인공지능 드론이 많이 공격할수록 점수를 많이 받게 이 강학습을 시켰습니다. 잘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높은 점수를 막 얻고 있는데 이 조종자가 야 공격 멈춰 이렇게 멈추라고 지시 버튼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조종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멈추라 그랬다고. 왜냐하면 멈추는 버튼 때문에 점수를 못 받으니까. 조종자 그래서 이제 이 중앙센터에서 조종자 공격 못하게 공격하지 마라는 것까지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조종자를 공격을 못하고 조종자가 멈추라면 점수를 못 받고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 통신탑을 파괴해버려. 이 통신탑을 파괴하면 조종자가 아무리 멈춰 눌러도 이 통신이 안 되니까. 통신이 안 되니까 드론이 지 맘대로 움직이면서 적만 계속 공격할 수 있어요. 와, 그럴 수 있겠네. 이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와. 아까 제가 왜 강화학습을 길게 설명을 했냐고 관계가 있는데요. 예. 와. 강화학습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고 했잖아요. 보상 점수를. 네. 그런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의 보상점을 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드론이 공격하는데 점수를 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왜 공격을 중단하라 그랬냐면 타겟 근처에 민간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가상훈련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공격을 하지 마라. 그런데 얘가 받은 가산점은 쟤를 죽이면 점수를 받는 거지 민간인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포인트를 더 받지 않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그러면 가산점을 붙일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할 때 엔드 투 엔드로 개발했을 때 갖고 있는 엄청난 한계가 아, 그러네. 네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가산점을 매길 수 있니? 안 되지. 안 불가능하지. 되잖아.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인데 얘가 인간보다 똑똑해지거나 인간보다 우월해지거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무섭네 갑자기. 그러니까 변수가 우리는 모든 변수를 수분 변수를 참을 수 없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결국 인류를 위협하는 게 나오면 이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변수를 다 통제할 수는 없고. 다 우리가 찾을 수 없고요. 가령 뭐 이 물건을 최단거리로 저기 갖다 놓으라 라고 했는데 중간에 꽃병이 있어. 다 깨면서 가는 깨면서 거죠. 가는 거야. 와. 아, 그렇겠네. 꽃병 깨지 말라는 인센티브는 준 적이 없으니까. 와, 이거 심각한데. 아니 그럼 그 반대의 노력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위험 이게 요소를 없애기 노력으로 위한 될 노력. 일이 아니야.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왜 더 위험해졌냐? 네. 방금 제가 그 샘 알트만이 잘린 이유와도 같은 맥락인데 일맥상통한데 이 샘 알트만이 만든 인공지능이 이제 큐스타라 그래요. 그러니까 챗GPT랑 또 다른 별개의 인공지능입니다. 얘는 그러면은 왜 뭐 때문에 기존의 다른 뭐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나 아니면 뭐 바드나 챗GPT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범용 인공지능에 근접했다. 아니. 네. 그 큐스타는 그 새로운 인공지능은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 버전 그게 챗 GPT 5나 뭐 이런 버전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적용한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모델이에요. 큐스타라는 건. 그리고 그게 짐작만 하고 있지 그게 정확히 정체가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이게 적용이 됨으로써 정말 AGI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다라는 내부 증언들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네. 아니 일단 시간이 없어서 좀 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의장님 다들 처음에 그냥 재밌게 듣다가 오야 이거 진짜 무섭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 법을 만들자 규칙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원래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11월 30일에 미국 백악관에서 AI 안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국 상무부는 AI가 생성한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이건 AI가 만든 거다라는 라벨을 붙이기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 AI 모델이 출시되기 전에 광범위한 레드 팀 테스트, 그러니까 취약점을 노출하기 위해 모델을 깨트리는 테스트를 위한 표준을 만들어라라고 요구했고요. 네. 그다음에 계산 규모가 특정 임계값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죠. 챗GPT 같은 그런 AI 모델을 개발한 모든 기업은 시스템을 훈련할 때 연방 정부에 통보하고 네. 국방 물자 계산 생산법에 따라서 안전 테스트한 결과를 정부와 공유해야 됩니다. 이 국방 물자 생산법이라는 게 전쟁이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규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정부도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이거 초기 대응에 불과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초기 대응이야. 내가 볼 저는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결국 인공지능을 막으려면은 궁극적 인공지능으로 막아야 된다. 실제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혹시 딥페이크 기술 들어보셨나요? 예. 이 딥페이크 기술도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되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딱 1분만 주면요. 이 프로그램에 있으면 제가 체육 형님이랑 똑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네. 목소리도 똑같이 만들어서 내 전 재산을 엑소한테 기부하겠다라는 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합성하는 인공지능이 있고 이거를 감시하는 인공지능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둘이 싸움을 붙여요. 그러면 합성해서 뭔가를 합성한 인공지능 뭐 만들어 오면 감시 인공지능이 원본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차이가 보이면은 빠꾸를 시켜요. 무한하게 결국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원본이랑 합성본이 구분이 안 될 정도까지 인공지능에 싸움을 비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이제 그 합성본이 나온 영상물이. 그래서 이런 거를 선한 의도를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런 AGI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이 나올 때 적재적소에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고 이런 의도가 뭔지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만 네.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인간으로 혼자서 이거 뭐 법적으로 이렇게 막으면 이게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방금 설명하신 게 이제 적대적 생성형 모델이라고 해서 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 방식으로는 컴퓨터가 만든 거를 구분할 수 없다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컴퓨터가 만든 게 어느 거고 어느 게 사람이 만든 건지 구분할 수 없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방식으로는 안 될 거고요. 그 사상 최초로 나타난 거니까 인간을 중심에 놓고 네.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인류가 머리를 모아가는 수밖에 없고요. 네. 어디까지 브레이크 없이 가면 되고 어디까지부터는 안 되는지를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사실은 그 유전자 조작에서 한번 인류가 성공한 적이 있어요. 유전자 가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체 아실로마라는 곳에 모여서 유전자 공학자들이 회의를 해서 정말로 6개월 동안 유전자 조작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건당국에서 유전자 조작이 어떤 건 되고 어디서는 안 된다까지를 발표한 다음에 다시 연구를 재개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 안 하면 인류가 죽고 이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있으면 더 편한 거란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있으면 더 편한 거라면 네. 천천히 해도 되죠. 음. 그러니까 인류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 요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처음 브레이크가 나왔고 유럽연합에서도 사상 최초로 AI 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브뤼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법을 정하면 전 세계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GDPR이라고 해서 종합 개인정보보호법도 유럽연합이 만든 다음에 그게 사실상 세계 표준이 됐고요. 예. 아주 가까운 예가 아이폰이 원래 라이트닝 단자만 썼잖아요. C타입. 너는 도대체 환경 보호를 한다면 왜 너만 다른 거 쓰는데 하고 C타입 안 쓰면 너 유럽에서 못 팔아. 그래가지고 이번 아이폰 15가 C타입 단자를 채택하게 된 거예요. 예. 이걸 브뤼셀 효과라 그래요. 브뤼셀. 유럽연합에서 AI 법을 본회의를 통과시켰고 별일 없으면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요. 예. 제가 생각할 땐 전 세계가 이걸 거의 따라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 딱 10초만 주면. 아하, 빨리 해, 빨리. 그 마지막 사진 띄워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딱 2달 전에 이 박태웅 의장님이 말씀하신 영국에서 전 세계 정상이 AI 안전 정상회의를 했거든요. 요게 뭐 한 나라의 수장이 아니라 전 국가의 한 30개국의 그 대통령이랑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 샘 알트만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구글의 CEO 다 모였어요. 예. 이걸로 모여가 지금 가이드라인 법적인 걸 어떻게 할까 범국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2회가 어디서 한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아, 그래? 네. 불과 5개월 정도 뒤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구글의 CEO나 일론 머스크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또 AI 안정 정상회의 이해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엄청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해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관련된 다양한 이권을 좀 많이 챙겨왔으면 하는 김에 우리나라에서 조회의가 열려? 맞습니다. 네, 내년에. 네. 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예. 거기서 뭐 저도- 떡볶이 먹고 그런 거 아니지? 저도 자랑 하나만 해도 돼요. 네. 그 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를 뽑았는데요. 제 책이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 아 왜 처음에 안 하시고?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그 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유료로 이걸 사가지고 청소년 관련 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아이고. AI 강의. 예. 박태웅의 AI 강의. 박태웅의 AI 강의. 그래서 AI가 어려우시면 이 책을 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좀 아쉽네. 아, 오늘 진짜 재밌네. 진짜 재밌어요. 다들 막 재밌다고 난리 났습니다. 무섭기도 네. 하고. 아, 근데 이제 결국은 책팔이. 이러면 좀 올라오는데 자신감 있게 하세요. 네. 수줍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좋은 책이라며요. 네네. 그러면 당당하게 해야지. 그게 불온소적입니까? 또 확대도. 그게 약간 자신감 없게 하니까 막 질러진 책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박태웅의 AI 강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